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법무법인 덕수 김준우 변호사,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 또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BC 뉴스 데스크가 어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서울 강남 아파트를 아지트 삼아서 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기업 회장 아들 김환 기자님, 이 사건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진 권 씨가 최소 50여 명 이상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이제 본인의 핸드폰 60개가 넘는 영상을 보관해 왔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휴대전화 일정표에 이제 날짜마다 여성들의 나이와 이름을 기록해뒀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 굉장한 재력가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강남에 45평 아파트를 임대를 했는데 이 아파트가 보증금 3억에 월세 600만 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제 뭐 의리의리한 아파트겠죠. 예. 이 아파트를 뭐 2년치 월세를 선불로 지불하고 이 공간을 아지트 삼아서 이런 이제 불법 촬영을 저질러 왔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저도 어제 뉴스데스크 보면서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요, 이 사람이 자기 비서한테 새 차를 준비하라, 이런 내용의 문자로 지시를 내리는 장면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불법 촬영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게 불법적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는 공모한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좀 윤리적으로 부담이 발생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이제 비서한테 뭐 SS 메신저로 은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새 차를 준비해둬라,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이런 불법 촬영을 모의하고 지시했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사전에 이 범행을 미리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누군가의 조력을 얻어서 이거를 이 불법을 이제 더 말하자면 은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뭐 이런 방법을 동원했다는 데서 죄질이 정말로 나쁜 것 같습니다. 새 차를 준비하라는 게 그 카메라를 충전해두라, 이렇게 해석이 되던데요, 그렇죠? 뭐 그게 은어니까 본인들 사이에서 뭐 그거를 정해서 이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불법 촬영을 하려면 요새는 워낙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것들이 또 높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다 은밀한 범죄를 기획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비서에게 이렇게 내용을 하면 뭔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를 이제 미리 사전에 이제 알리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사실을 알고 그 인터뷰를 요청했던 취재진이 계속 거듭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막 부인하고 그런 일 없다고 하다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니까 나중엔 뭐 잘못했습니다라고 반성, 사과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요. 이런 내용을 보면 분명히 나쁜 짓이란 거, 불법적이란 거, 비난받을 만한 일이란 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를 뭐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걸 아니까 비서한테 지시를 할 때도 이렇게 은어를 사용해서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 뭐 그런 부분들이 발각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어쨌든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보도가 되니까 언론이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굉장히 좀 파렴치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까 이제 금액을 말씀드렸지만 이 범죄를 위해서 이 아지트를 마련한 거라고 하면 2년치 월세를 선불을 냈다 그러면 한 4억 5천만 원 정도를 이 공간에다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렇게 돈을 들여서 이 범죄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실행했다,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이거를 뭐 사회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재질도 안 좋고 본인이 발각되지 않으리라는 어떤 확신도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성폭력 이제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이렇게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에 대해서 이제 법적 규제가 있는데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해서 상호 양자 뭐들이 이제 동의하에서 촬영을 한 경우에 그 자체로 불법적이진 않죠. 근데 동의한다면? 동의한다면.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모르게 결국 모른다는데 이제 100%의 가능성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동의하에 뭔가 촬영을 했는데 사후에 뭐 예를 들어 연애 관계가 헤어진다든가 이래서 지워라라고 했는데 뭐 지웠는지 안 지웠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촬영 시점에서는 동의했는데 사후적으로 지워라라고 요구한 상황에서 그걸 이제 배포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은 이 자체를 뭐 배포하거나 뭐 저장하거나 뭐 시청하거나 이런
시청한 사람들도 처벌 대상이 이제 된다는 점이 네. 있는데 일단 그리고 이제 당연한 거겠지만 이 법에도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한 사람들에선 가중 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한 60개 최소 50명 정도의 피해자가 있다고 하니까요. 예. 당연히 이제 처벌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니 그런데 김준호 변호사님, 네. 뭐 변호사들께서도 당연히 이런 사건이 많다 보니까 직접 맞지 않으셔도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50여 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60여 개가 넘는 동영상을 불법 촬영, 거기다 비서에게 이렇게 지시해서 조직적으로 이런 범죄를 위한 아지트까지 마련하고 이러한 사건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사실 그 요즘 서초동에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사무실들 중에는 전관 예우 펌이 아닌 경우에는 네. 이런 성범죄 가해자 전문 사무소들이 매출을 높게 올리고 있는데 온라인에서도 막 그런 로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광고성 근데 글들. 뭐 네. 저희 법인은 좀 그런 사건을 받지 않다 보니까 네.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이런 사건을 수행해 본 적은 이제 없고요. 예. 뭐 물론 이제 제가 같이 있는 변호사들 중에 이제 이런 뭐 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좀 많이 좀 더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네네. 다르긴 한데 이제 어쨌든 안타까운 건 이제 이게 다 이제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게 법원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처벌과 관련해서는 최대 7년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예.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게 한 건이다 이러면 이제 뭐 한 8개월에서 2년 사이의 징역형으로 이제 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중 요소가 상습범인 경우나 뭐 이렇게 되니까 뭐 한 1년에서 3년 사이일 텐데 네. 물론 이제 이 건은 배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단 어제 뉴스만 보면 그렇게 보이죠. 네, 예.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도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거를 뭐 유출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이제 아마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 체계가 미국처럼 무슨 병과주의가 아니라 네. 가중주의이기 때문에 한 건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거 최소 그럼 1년에서 50명이 피해자니까 50년의 징역형을 때리고 이런 제도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생각보다는 조금 낮은 형량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 근데 그거는 뭐 판사나 검사의 잘못은 아니고 우리 지금 형법이 취하고 있는 체계 때문에 그러다는 말씀 좀 짚어드립니다. 네. 아니 그런데 김한 기자님 네. 얼마 전까지 우리가 뭐 유명 그 그룹의 가수라든지 또는 뭐 연예인들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몰래 이런 불법 촬영을 하고 자기들끼리 돌려보고 네. 이러한 것들이 적발이 돼서 큰 충격을 줬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배포하거나 나눠보거나 할 목적이 아니라면 네. 왜 그렇게 여러 명의 여성들을 그렇게 집요하게 많이 촬영을 했을까요? 뭐 이분은 이 사람은 이제 개인적으로 촬영한 거다. 그다음에 뭐 개인 추억 소장용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이제 가해자의 변명이라고 그렇죠. 보여지고요. 그렇죠.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촬영을 했으면 그 촬영을 한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제 기록도 통신이 그 핸드폰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네. 이 배포의 범위가 있겠지만 결국엔 뭐 친구에게 보내줬다거나 이런 것도 다 배포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디지털물의 특성상 한 명에게만 전송을 했더라도 그게 N차의 어떤 전송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일일이 찾아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수사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으면 김 변호사님이 지금 양형 얘기하셨는데 그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에게 양형이 주어질 때 그 양형 과정을 높였던 게 범죄조직단체를 그렇죠. 구성해서 범단 이제 혐의를 적용한 건데 그렇죠. 그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지시나 위계관계가 있었느냐, 이익을 공유했느냐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비서에게 지시를 했다라는 거는 위계에 의한 어쨌든 범죄를 기획했다라는 부분들은 나오는 거고 이제 이익의 공유를 어떻게 볼 거냐의 부분이 아마 남을 텐데 네. 사실 이제 이렇게 지시나 위계에 의해서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네. 대해서는 좀 양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기존의 판례와는 좀 다른 판례를 적용해 줘야 사실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엄벌성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이게 사실은 범죄자의 무의식에 대해서 우리 표디께서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예.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도 이제 김한 기자의 이야기처럼 좀 추가 수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의 그런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자기의 이너서클
몰래 주고받는 네.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이 영상들을 서로 공유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네. 그렇다면 그것이 뭐 이익의 공유건 또는 욕구 충족의 공유건 이루어졌겠죠. 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성적인 좀 일탈 심리를 가지고 있다. 흔히 성도착이라고 하죠. 혼자만 남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고 과시할 것도 아니고 또는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자기를 떠나지 못하게 할 목적이라든지 이런 그런 이해관계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성도착이라고 봐야 되겠죠. 성도착 행위라면 아마 이번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그런 그 불법적인 성폭력 행위까지 나아갔을 가능성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아마 좀 추가 취재가 뭐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잠시 저희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현장을 잘 아는 기자,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사회 프로파일링 김완 기자, 김준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느새 3주기를 맞은 고 김용균 씨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고 김용균 3주기 추모 주간이죠. 네, 맞습니다. 벌써 3년이 됐는데요. 네. 지난 2018년이죠. 12월 11일 새벽 김용균 노동자가 홀로 숨진 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난 3년 사이에 있었고 이 사고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한 사람만 더 있어서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 산업 현장에서 너무 말하자면 이 노동자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사회적인 공분과 문제의식이 모여져서 지금 이제 산업 그 재해를 처벌하는 법안을 입법하는 과정까지 지금 오는데 저희가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3년 전에 김용균 씨를 찾으러 갔다가 가장 먼저 처참한 죽음을 발견했던 직장 동료시죠. 이인구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인구 씨 나와 계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이인구입니다. 네. 고인 김용균 씨와 함께 일하셨죠? 당시 어땠습니까?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 예. 저하고 용기는 서울발전 대한사업소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에 저는 2015년 9월에 그리고 용균이는 2018년 9월에 입사해서 네. 3개월을 같은 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아, 예. 같이 근무하신 기간은 3개월이시고 김용균 씨는 당시 24살 참 아직 한창인 나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상당히 그러면 우리 이인구 노동자님과는 연배 차가 많이 났었죠? 네네. 그 당시 3개월의 기억을 짧게 정리한다면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 용균이는 과묵한 젊은이로 네. 자기 업무에 매우 성실하게 임했으며 네. 담당 구역의 업무가 이제 힘이 든 구역이라 네. 밤 근무 시 저녁을 한창민 전우와 제가 기다렸다가 11시쯤에 같이 하곤 했었죠. 네. 과묵한 청년으로 기억을 하시는군요. 성실하고 자기 일에만 예. 열중이시고요. 예. 그렇게 일을 같이 하시다가 처음 이제 김용균 씨 주검을 발견을 하셨는데 그 당시 상황 죄송하지만 좀 그 말씀 가능하실까요? 어떠셨는지? 아, 예. 다시 생각하기 좀 그러시죠. 한데요. 네. 평소에 11시쯤에 들어오는 용균이의 모습이 그날따라 보이질 않아. 네. 먼저 한창민 전우에게 이제 용균이 현장을 둘러보라고 했죠. 예. 그 용균이를 찾지 못해 운전원 전원이 투입되어 3시간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도 못 찾아서 저는 다시 1번에서 11번 벨트 중 11번 벨트 끝부터 역으로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9번 벨트 보호덮개 안에서 발견하게 됐죠. 지금도 사실 이렇게 말씀이 쉬우신 건 아닌데 부탁드려 죄송하고요. 그 당시에 받으신 충격이 어땠을까 사실 상상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그 당시에? 처음 발견했을 때는 몸 전체가 벨트와 접촉이 되고 있질 않아서 예. 이제 먼저 맥박을 짚어봤어요. 2번. 네. 맥박을 짚어보는 도중에 윗부분이 이상해서 바라봤는데 안전모 부분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막 개성도 지르고 욕도 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찾을 때까지 거의 이제 멘봉 상태에 있었죠. 네.
그런 상황, 그런 경험은 사실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네네. 커다란 충격을 남길 텐데 이후에도 많은 고통을 받으셨죠. 이인구 네네. 씨도요. 네. 어떻습니까? 뭐 병원 진료 받으시고 진단도 받고 그러셨나요? 그 사고 후에 2년 동안은 산재를 받고 네. 올해는 산재 불승인이 나가지고요. 회사로부터 병유를 승인받아 네. 천안 노동자 건강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네. 원광대학 병원 정신과에서 그 약물 치료를 계속 더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네. 지금 치유 중에 있습니다. 되게 그런 경우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정신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진단 예, 받으셨죠? 예. 그런데 2년 동안은 산재 처리가 됐지만 2년 지나고 나니까 산재 처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불승인 받았습니다. 불승이 됐고요. 예. 상당히 좀 심한 그 아픔을 겪고 계신데, 근데 그 별도로 따로 개인적으로 추모를 하신다면서요? 산업재해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용균이 사고 후에 용균이하고 계속 같이 있었고, 네. 제가 또, 서울대학교에서는 상주를 한 19일 동안 했었어요. 네. 저는 또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라 네. 이 부분도 저의 업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록 용균이가 소천했지만 네. 이 순간에도 같이 살아간다는 생각에 네. 영령을 위해 기도하고 또 대화하고 예. 또 욕도 하고 또 용균이가 좋아했던 그 음악도 같이 듣고 하곤 하죠. 네. 또 저의 이제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그 아들 같은 김용균 씨를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 보내신 이인구 씨도 지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힘든 고통을 겪고 계시고요. 그 사고의 원인 많이 보도가 되긴 했지만 직접 예. 함께 일하셨던 분으로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기간산업에서 네. 기간산업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민자로 운영되어 가면서 안전보다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민간 기업체로 바뀌었잖아요. 네, 발전소 그리고부터 말이죠. 예. 네, 발전소뿐만 아니라 네. 통신도 그렇고 기간 산업들이요. 네네, 철도청도 그렇고. 네. 하도급이 생겨서 하청이 맡고 있는 설비가 지금은 죽음의 애주화가 서서히 진행되어 가고 있었죠, 그동안. 네. 예. 제가 변사되기 전 한전에 근무할 때는 5조 네. 3교대 근무도 있었어요. 네. 이대로 가면 7조 3교대도 가능하겠다는 희망을 갖고 근무를 했었죠. 그런데 예. 어느 날 누가 기한하고 위반했는지 네. 비정규직으로 형성된 하청이 들어서면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됐죠. 네네. 네. 최근에 김영근법이라고 부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마련됐지만 여전히 미진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네, 아직도 미진하죠. 네, 마지막으로 꼭 이것만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대책 좀 말씀해 주실까요? 즉 산업안전, 즉 노동안전이 네. 회사와 근로자를 살리는 길인데요. 네. 먼저 안전설비를 빈틈없이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회사는 그 근로자 잘못으로 이렇게 떠넘기는데 네. 회사와 사업주까지도 권한만큼 민형사적인 책임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또 하나의 그 바람은 제가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은 노동 현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생각해요. 네. 네. 네, 안전교육 철저, 또 회사와 사업주의 책임 강화, 그리고 안전한 산업 현장의 마련, 이렇게 세 가지 대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부디 아픈 고통 빨리 나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고 김용균 씨 동료 이인구 씨였습니다. 김준호 변호사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월호 때도 그렇고 이렇게 비극적인 일을 옆에서 마주한 분들은 저희는 이제 뭐 약간 뚜렷하지 않지만 아픈 기억, 집단적 기억을 갖고 있지만 네, 가까이서 그 피해 당사자와 있던 분들은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되게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상담하고 면담하고 이제 같이 작업을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제가 좀 측량하기 어려운 깊은 슬픔이 있다는 것만 느껴져서 뭔가 이제 이런 일들 뭐 특히 집단적인 재해나 뭐 산업재해나 뭐 사고나 이런 것들을 당하신 분들에게 섣부른 위로를 한다는 거가 되게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되게 하면서 사실 이제 비극적인 사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을 더 아끼게 되는 쪽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전히도 산업재해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드라마틱한 현실의 변화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만 정확히 기억하고 우리 사회가 같이 뭔가를 좀 더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김환 기자님도 뭐 무수하게 현장 취재를 하시다 보면 사실 저희도 경찰에서도 사건을 많이 접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매너리즘, 둔감화 이런 현상을 겪거든요. 김환 기자님 어떠세요? 산업재해가 특히 그런 문제였었죠. 그러니까 이 김용균 사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중앙지나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산업재해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많고 그게 만연해 있다라는 이유로 뉴스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당연히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업의 윤리, 업의 뭐 논리 이런 거에 몰리는데 사실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던졌던 충격은 그 만연과 관행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뭐 경제 발전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맞아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는 이거 하나를,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이 문제 하나를 해결을 못 하는데 나는 어떤 질문을 묵직하게 던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 사건 할 때 뭐 사회부에 있었지만 사실 이제 이게 이런 사건을 하다 보면 그 현장은 늘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늘 알고 있는데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규명된다거나 아니면 규명되는 과정은 너무 복잡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이 김용균 씨 사건도 마찬가지로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데 근데 이제 딱 가면 기자들은 그러면 이제 바로 현장에 온 사람들은 현장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를 아는데 그게 이제 다 그 현장의 문제들이 그래서 해결되는 과정까지가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다 끝까지 보지 못하고 결국 현장을 또 빠져나와야 되는 뭐 이런 게 늘 좀 안타깝고 마음의 빗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김준호 변호사님 이렇게 지켜보셨는데 사실 그동안 지금 뭐 김환 기자님도 사건 발생하고 실제로 일 처리되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 사이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현장 그 당시 온도가 식어버리고 처음 의도한 다른 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김용균 씨 사고 이후에 제대로 대책이 마련되고 보완이 됐다고 보세요? 아니 산업안전보건법이 한번 개정됐다가 이제 그걸로 부족하다고 해서 중대재해 그 기업처벌법이 이제 작년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 시행은 지금 내년 1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진 않지만 또 이제 로펌 얘기해서 죄송한데 대형 로펌들에서 제가 있는 데는 아닙니다. 대형 로펌들에서 이제 또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컨설팅 팀들을 좀 만들어서 주요 기업들의 컨설팅을 쭉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컨설팅이 어떤 면에서 보면 기업의 책임이 강화됐기 때문에 기업에서 어쨌든 최소한의 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게 확실하게 사실은 법률 전문가가 각 산업의 현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기업에 해당 법무팀에서도 사실은 현장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도 사실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최고 경영진들에서는 대부분 어쨌든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화는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그게 기대일지 헛된 바람일지는 좀 더 우리가 역사의 목격자로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게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적 영역도 다 포괄하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가 내년 1월 27일 시행인데 그러면 대부분 이제 지자체들이 관리하는 뭐 공공기관이나 공조직들은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럼 여기는 지자체들은 다시 더 상급 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기업들 큰 회사들은 그래도 어쨌든 이 법에 우리가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준비 작업 들어갔죠. 하고 있는데 그 공적인 부분들 영역도 오히려 그리고
아주 작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네. 과연 여기에 얼마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이게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처벌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이 목적이죠. 예방이 목적이라고 예방이 한다면 목적이죠. 사실 그 부분에서 지금 이 법이 1월 27일이면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건데 네.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좀 범정부 차원으로 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그러니까 그 공단 기준으로 제일 많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은 사실 이제 건설업으로 네, 그렇죠. 되어 있고요. 그렇죠. 어선 쪽 어업 근로자 통계는 잘 못 봤는데 우체국 어업 뭐 그다음 이제 전체 이렇게 해서 뭐 2,000명쯤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뭐 많이들 돌아가시는데 네. 건설업이 아마 특정 산업 비중으로 제일 높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발주를 하고 공사를 발주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좀 미비한 규제들이 좀 있는 부분이어서 원청자들. 네, 예. 그러니까 하청 하도급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하도급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를 정확히 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네.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사회 프로파일링 김준우 변호사, 김호한 기자 두 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3주기를 맞아서 산업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김준우 변호사님,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계속 여전히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이제 문제가 돼서 네. 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네. 최근에 이제 그 재판 진행 과정에서 뭐 이제 관련된 증인들이나 뭐 피의자들에 대해서 관계자들에서 검사가 증인 신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날카롭게 질문을 했는데 사실 뭐 저희가 내가 결정할 수 있었던 건 없었다, 몰랐다, 현장을 잘 몰랐다 이래서 약간 책임 회피성, 면피성 발언들로 이렇게 채워져서 네. 진지한 그 담당자들의 그 한국서부발전 담당자들의 어떤 진지한 반성이 있었는 거냐라고 질타하는 이제 언론 기사가 좀 나왔고요. 예. 근데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비판할 때는 왜 이렇게 사과를 못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를 인정하고 인지한다는 걸 얘기할수록 자신의 어떤 처벌 수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면피하는 듯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거 딱 이제 방송에서 얘기할 때는 약간 저도 뭐 자아가 흔들리고 분열되는 이런 네.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좀 유가족 입장에서는 만약 재판 방청을 하고 있었다면 상당히 분노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러게요. 본인이 법적인 바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약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성찰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는 지난 시간 동안 충분히 그 언어들을 갈 수 있었던 기회들이 본인들에게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여전히 무책임한 좀 태도로 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아무리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돌아가신 김용균 노동자의 그 참 젊음에 대한 그 추모의 의미라도 담아서 좀 사과의 말과 또 진실에 대한 이야기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다음 사건 넘어가 볼까요?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라임 부실 펀드 판매와 관련해서 증권회사 임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라임 부실펀드 판매 혐의와 관련해서 신한금융투자의 전 본부장이 징역 8년이 확정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사실 사건입니다. 이게 뭐가 이제 문제인지를 파악하기도 이제 기자들도 당시에 굉장히 어려워했던 복잡하죠. 기억이 나는데요. 예. 이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라임 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사들의 어떤 전환사채를 판매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익률을 부정하게 관리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부정하게 관리를 했냐? 네. 자기들이 운영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거를 계속 숨겨왔던 거죠. 계속 수익이 나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숨겨오고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 펀드런 위기에 몰리면서 이제 환매를 했던 이런 사건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말하자면 부실을 숨기기 위해서 또 혹은 이걸 이제 그 감추기 위해서 여러 정제 관계에 네. 그 노비를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그 논란이 됐던 사건인데요. 네. 이 이제 징역 8년형이 확정된 본부장은 뭐 그 따로 별도의 돈을 챙기기도 하고요. 뭐 그다음에 그 부실 펀드를 묶어 갖고 투자 구조를 바꿔 갖고 당장에는 이제 말하자면 감시망에서 좀 벗어나는 형태로 해서 피해가는 거를 이제 모의해서 이제 실행하기도 하고 예. 뭐 이런 이제 복잡한 혐의를 받았었는데 이 신한금투를 통해서 판매된 금액만 네. 480억
상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말하자면 돈이 물린 사람들은 일반 투자자들 또 이제 우리가 흔히 개미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이 펀드. 왜냐하면 수익률이 좋다라고 믿을 만한 금융권 뭐 증권회사에서 선전을 해주니까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서 굉장히 큰 피해를 발생시켰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님, 물론 이제 복잡한 사건이긴 하지만 간단히 얘기하자면 투자자들을 속여서 480억 원 상당 날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징역 8년형 이런 범죄에 비해서 이거 무겁다고 봐야 되나요? 가볍다고 봐야 되나요? 그냥 양형 기준대로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경제범죄, 이른바 화이트 칼라 범죄와 관련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그 가이드라인으로 두고 있는 이 선고 기준, 양형 기준이 사실 큰 도둑에게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제 대법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면 양형위원회에서 선고 기준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가격 설정이 어떻게, 가격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피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1억 이상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1억에서 5억이 한 구간이고요. 5억에서 50억이 한 구간이고요. 50억에서 300억이 한 구간이고요. 300억 이상이 동일한 구간이에요. 근데 50억에서 예를 들어 사기죄다. 50억에서 300억, 5억에서 50억 사이다. 그러면 3년에서 6년 정도 때릴 수 있다. 기본이 가중 안 되는 상황에서. 근데 300억 이상이어도 6년에서 10년 사이예요. 기본이. 그러니까 몇십 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그 형사법 체계에서 대법원의 양형위원회까지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제일 억울한 건 한 3, 4억을 해드신 분들은 또 어느 정도는 처벌을 받는데 300억 처벌 받아도 뭐 그렇게 해먹어도 그렇게 많이 처벌받지 않는, 몇 년 더 살면 되는, 그러니까 큰 도둑에게 되게 관대한 이상한 양형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죠. 큰 도둑일수록 더 가중 처벌을 하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단순 비례라도 해서 그러면 3억을 횡령 배임을 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징역 1년이다. 이러면 뭐 30억이면 그 10배를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법원이 이 양형 기준을 마련할 때 뭔가 재벌 편향적이거나 부자 편향적인 거 아닌가. 혹은 자본주의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화이트 칼라 금융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액수가 높아질수록 가중 처벌하는 것이 투명한 자본주의를 만드는 길 아니냐. 사실은 우파에서도 이런 비판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 김준우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면 사기나 횡령 배임을 해먹으려면 크게 해먹어라. 이게 우리 사법부의 메시지다 이렇게 읽혀지네요. 그 부분도 있고요. 이 펀드 투자 사기가 최근에 뭐 뇌물도 이제 펀드를 통해 줬다. 그다음에 뭐 블라인드 펀드를 투자해서 나는 몰랐다. 뭐 펀드와 관련된 얘기 굉장히 많은데 이 펀드 투자, 그러니까 펀드와 관련된 금융 범죄를 추적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고도의 금융적 기법들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중간 과정도 예전처럼 계좌 몇 개 털어갖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어서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입증 쉬운 혐의를 먼저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돈을 누구에게 줬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의 법감정에 보면 금액은 처음에는 떠들썩하지만 사실 잊혀지는 거고 누구 뭐 정재계 누구에게 돈을 줬대 뭐 이런 거가 이제 쉽잖아요. 이해하기가. 관심이 막 가죠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이 보통 벌어지면 저렇게까지 크게 돈을 해먹을 수 있었으면 누군가 뒤를 봐준 게 아니냐. 오히려 이제 이런 거에만 관심이 쏠려서 이 사건의 본질, 이런 사건들의 본질이 감춰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굉장히 다양해진 금융투자 기법에 비해서 예를 들면 우리의 금융수사 관련된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점검이 이 사건을 통해서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 8년형 받은 은행 신한금투 전 본부장, 이 사람이 주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그 펀드 사기 판매에 일조를 한 거고 핵심은 이제 라임자산 운용이랑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 이런 사람들인데 라임자산 운용 이종필 부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가 별도로 해가지고 한 건은 지금 징역 15년 받은 건이 있고요. 올해 1월에 다른 건은 징역 10년 받은 건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항소를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때 라임자산 운용 대표했던 원종준 씨도 징역 3년 받았고 네.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아직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분들이 정관계 로비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그중에 대표적으로 윤곽근 전 고검장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었는데 이분은 징역 3년 선고 받은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일부는 도피하고 있어서 아직 못 찾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금융범죄 철퇴 내려지기 바랍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완 기자, 김준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